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AI로 전자책 쓰기 강의를 했는데요. 짧은 1시간 안에 그 많은 분량을 전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새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 말의 속도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제 빠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유튜브를 여시면 톱니바퀴 설정창 아시죠?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재생 속도가 있죠. 재생 속도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여기 이제 보통 일반 속도고요. 또 그다음에 1.25배, 또 1.5배, 또 1.7배, 2배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75, 0.5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조절하시고, 특히 이제 여기에 HD라고 써 있어요. 이거 화질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 화질 요거 있죠. 요걸 이제 자동으로 해놓기보다는 1080 여기에 HD 요걸 선택을 하세요. 화질이 이제 깨끗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일부는 이제 성경 본문,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왜 전자책이나 자서전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I로 이제 성경 공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 AI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I로 글쓰기 쓰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을 어떻게 이제 편집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하려면 이제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이 AI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할 적에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질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질문이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프롬프트인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기본적인 이해도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선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장 1절 4절인데요. 여기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자기가 왜 누가복음을 쓰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체 내용은 이건데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저자가 이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이제 앞모습, 뒷모습, 또 양쪽 옆모습들이 있는데 그 앞모습만 봐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혹은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자기 나름의 입장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윌로 각화에게 써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복음서 이제 기록 이걸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제 기록의 중요성,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제 글쓰기의 중요성,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복음서 기자들만이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이 약 40명 있잖아요. 이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 또 이스라엘 역사 사건들, 또 예수의 공생의 사역, 또 이런 것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하지 않았으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보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제 글쓰기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우리 이제 생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7, 80평생 혹은 뭐 100살 이렇게 살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왜 사는 건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또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특성이랄까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75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아가지만 전부 다 이제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각자의 삶, 독특한 삶을 이제 기록을 해서 자서전 형식으로 또 뭐 메모 형식이라도 기록해서 남겨주면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살았구나, 좋은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이제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신앙의 유산들 남기는 게 참 필요하겠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의 어느 한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적어서 남기면 이제 후대에 전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참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특히 또 가정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런 경험담을 근거해서 좋은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전하면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남기고, 또 요새는 워낙 이제 글쓰기가 좋아져서 전자책으로 남겨서 전할 수가 있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그저 이름 석자만 남길 것인가, 아니 유산만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또 업적, 또 이제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신 분들, 이런 뭐 업적을 또 남겨서 또 전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신앙의 유산, 이런 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있죠. 누구에게나 내가 어떻게 믿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또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삶의 어떤 시크릿,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모하고 정리하다 보면 우리 각자 나름의 독특한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자책으로 또 자서전을 남기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남기면 참 보람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평생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삶을 살았는데, 사실 내가 누구일까 참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서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아이덴티티로 살아야 될까? 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깊이 이제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아리창이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나를 아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아는 부분도 있고 남이 나를 모르는 부분, 그 히든 에어리어라고, 정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자유롭게, 시니어들은 참 자유롭잖아요, 삶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서 보람있고 즐거운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우리가 시니어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적어서 정리해서 자서전으로 남기면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생각나는 대로 이제 메모하고 그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이제 글이 되고 또 자서전이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기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를 찾는 과정,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쓸 것이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 또 가족들이나 또 후손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 자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은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난 글을 못 써.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이제 AI입니다. AI. 너무너무 잘 도와줍니다. 글을 쓰는 거요. 기가 막히게 도와줍니다. 나는 걷지 못해. 그래서 자동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난 것이 수많은 이제 현대화 농기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도구를 만들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 이 시대는 AI가 나타나서 지력의 우리 한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쓴 전자책이 신자들의 새 부활 시점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쓴 책이 이제 AI 공부 아주 쉽게 하다, 이 전자책인데요. 그래 총 이제 한 30권 정도 책을 썼는데, 맨 처음 AI 도움을 받아서 쓴 책이 기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이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우리가 자력으로 제가 한 7권 이렇게 책을 썼고, 이후에 또 여러 권 추가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지금 사실 이 시대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전자책 쓰기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주차 대학의 정규 과정이고요. 또 10주차 평생교육원, 또 4주차 단기 과정이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특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개인 코칭도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시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성경 공부, AI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대하여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자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게 제가 챗GPT를 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챗GPT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카톡 톡방에 이제 올렸죠. 열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네.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들어왔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먼저 66권이 어떤 책인지 알려줘 하고 여기 엔터를 클릭을 하면 얘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 구약 또 39 신약 27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조금 이렇게 닫겠습니다. 닫고 제가 이걸 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좀 또 상황을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복사를 하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긁어가지고 복사를 요거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긁죠. 이제 블록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제 복사 이런 창이 열리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내가 또 다른 이제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복사해서 넣으면 되고 텍스트 파일이나 넣으면 되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주제만 정리를 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정리를 했죠. 또 기록식에 1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저자, 장소, 핵심 주제 뭐 쭉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전체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이런 복사 창이 뜹니다. 이제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 또 이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얘가 대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가 이런 일을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그대로 이제 표로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에 전체 이제 요걸 66권 전체를 이제 표로 정리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맥락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요걸 받으려고 그러면은 김 박사님 그 표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좋아요 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복사를 해. 정리 요 복사 요걸 요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정리해 이래 되고 정리해 줘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간편하죠. 이제 복사해서 이 부분만 복사해서 엔터를 치면은 얘가 표로도 금방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죠. 보기 좋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표로 정리를 해주면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표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요걸 사실은 마우스 갖다 대면 표 복사가 있어요. 표 복사 이걸 복사를 일단 딱 하고 여기 이제 구분이 있죠.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네 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밑으로 줄,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릴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명기,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아유, 굉장히 많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걸 이제 사실은 엑셀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엑셀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그대로 사실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붙여넣기.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하던 작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이제 붙여넣기. 지정을 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사해서 파일을 저장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또 성경의 저자와 각 건의 기록 연대를 알려줘. 이건 이제 그대로 또 복사해서 질문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성경 각 권을 공부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장, 1장에서 50장의 개요를 알려줘. 이렇게요. 그렇게 또 부탁할 수가 있어요. 엔터를 치면은 자,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은데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개요를 쭉 정리를 했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마우스가 되면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엑셀 파일 열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금방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별로 이걸로 주제별로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흐름을 이제 공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1장에 대해서 또 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4번 이제 1장의 핵심 내용 이제 다 하는 건데 1장의 핵심 내용과 6일 동안의 창조 내용을 이제 도표로 그려줘 이렇게 했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그대로 해요. 도표로 그려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금방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이걸 또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신학적 해석을 알려줘 해가지고 질문하면 이제 원어로 첼렘이죠. 형상의 첼렘 이렇게 또 모양도 이렇게 원어로 쭉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해석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답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수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부는 좋지만 이걸 이제 강의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이제 필터링을 거쳐야 되겠죠. 이제 목사님의 도움을 받거나 담임 목사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해석이 이제 잘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보기에 또 부족한 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추가해서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또 1, 2장에 언급된 인간 창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정리를 해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또 뭐 얘가 이제 생각을 하네요. 요건 이제 GPT-5가 나오면서 얘가 조금 깊이 있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과정 좀 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빠른 답변 받기 하면 요거 누르면 이제 금방 답을 또 해줍니다. 해주지만 얘가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인간 창조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대답을 상세하게, 내가 이제 상세하게 정리해줘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얘가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이렇게요. 예. 그 상세하게라는 말을 안 넣으면 또 금방 얘가 답을 또 해주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5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챗GPT4인데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답하는 거는 거의 이제 박사급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할 적에 이제 창세기 전체 핵심 내용, 창세기 1장 핵심 내용, 2장 핵심 내용, 뭐 알고 싶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자로 요약해줘, 1000자로 요약해줘, 300자로 요약해줘.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500자 분량으로 딱 요약을 해줍니다. 1000자 분량으로 요약해주고, 1000자 분량으로 요약을 해주고, 또 이런 것들도 질문,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라는 질문.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또 혹은 또 가인이 이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얘가 대답을 하면 이 대답에 근거해서 또 다른 질문을 계속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질문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뭐 가족 관계, 또 사회적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혹은 신앙적 뭐 종교적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또 하시면은 얘가 다양하게 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이제 상담학적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신학자들이 또 어떻게 정리했는지 쭉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헬만, 뭐 바벤커, 뭐 이런 이제 신학자도 있죠. 다양한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혹은 또 헬만, 그 리델보스 뭐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경 신학자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학자들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쭉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팩트 체크 과정을 거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이나 히브리어 문법 이런 것들 질문해 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정리한 것을
뭐 PPT 강의안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래 한글이나 워드로 또 이제 뭐 강의용이나 또 혹은 뭐 보고서용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AI에게 이제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감마나 혹은 이제 AI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감마나 혹은 뭐 젠스파크나 또 냅킨이라고 했어요. 냅킨 뭐 AI 혹은 뭐 또 리튼도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리튼 AI 등에서 PPT로 제작할 수 있게 10장의 슬라이드 원고로 준비해줘. 뭐 이제 10장의 슬라이드 원고라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이 다 이제 포함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연습이니까 이제 짧게 한번 해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엔터를 치면은 얘가 PPT를 제작할 수 있는 슬라이드 원고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물론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안 들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대로 긁어서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감마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감마 AI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감마를 열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뭐 프레젠테이션이 나오죠. 프레젠테이션 이제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무료로 시작하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누르면 이제 가입 뭐 이렇게 나오는데 회원 가입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 가입 로고가 이제 뜹니다. 그 여기 새로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여기 텍스트 붙여넣기 이거죠. 뭐 생성하기 이제 파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를 지금 복사를 했잖아요. 복사를 했으니까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여기에 붙이게 돼 있죠. 이제 클릭을 하시고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방금 복사한 것이 들어왔죠. 들어왔고 여기 이제 프레젠테이션이고 문서로도 뭐 할 수가 웹페이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뭐 보듯이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왜 선택이 있어요. 이거는 이 텍스트 그대로 유지하기 이제 하고 이제 여기 프린트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왼쪽에 템플릿 그 PPT 템플릿 컬러라든지 디자인 뭐 이런 거 모두가 있어요. 이제 선택을 저희가 선호하는 이 템플릿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걸로 이제 해봅시다. 여기 이제 보존 뭔가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압축할 것인가 생성을 이제 AI가 이제 생성을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맞게 이제 생성을 다시 다듬어 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생성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돈이 나오네. 아하, 이제 크레딧이 제가 무료를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오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또 뭐 여기 이제 젠스파크라고 있어요. 젠스파크 클라우드 뭐 1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젠스파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젠스파크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AI 슬라이더 같이 슬라이더 맨 앞에 슬라이더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청 빈 슬라이드에 두고 이걸 이제 템플릿이죠. 템플릿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 템플릿을 이용하기 이래 됐습니다. 이용하기.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을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원고를 이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작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제 다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리 나오네요.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조금 있다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한 것을 주변에 또 뭐 강의한다거나 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I로 이제 글쓰기 방향인데요. 이제 글쓰기, 생성형, 다양한 이제 생성형 AI 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텍스트를 이제 글쓰기를 잘해주는 이제 AI 툴들입니다. 이렇게요. 쭉 있고요.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그록 3, 딥시크도 있고, 리서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구 보고서 만드는 이런 거,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등등 이런 거 잘 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요새 배우 3라고 굉장히 이제 기능이 좋아서 미드저니 등등이 있습니다. 또 노래,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수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해서 3개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이제 챗GPT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AI 툴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참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어떤 글쓰기를 할 수가 있는가? 3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일상, 취미형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죠. 또 이제 수익형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파트예요. 이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제 맛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3 방향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은, 첫째는 자유형.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질문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째는 맞춤형 GPT를 활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I 툴은 범용이죠. 그 모든 주제를 다 다룬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맞춤형 GPT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주제에만 다루는 그런 이제 AI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관련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대답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그 생성의 AI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툴을 활용하는 것이 맞춤형 GPT 글쓰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설계형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책을 쓰면은 이제 제목을 정하고 목차, 뭐 프롬프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나 목차나 혹은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 뭐 이런 이제 틀이 있는데, 그런 틀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글쓰기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 틀에 맞추어서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건데, 한번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형 질문 글쓰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그대로 이걸요. 이거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유형 글쓰기는 자기가 이제 질문 글쓰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라도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넣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걸 복사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같이 복사되는데, 두 개 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책을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근데 전자책 갈로가 자서전이라고 그래. 전자책 자서전이죠. 엔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전자책. 그러니까 이제 7단계 로드맵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독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왜 자서전을 써야 되는지, 누가 이 책을 쓸까,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 가족에 남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일반 독자들을 대상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고, 특정 이제 타겟 뭐 이런 거 또 정하고, 여기 이제 목적, 그 다음에 타겟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글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이제 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글감을 어떻게 수집하는가 이렇게 방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쓰기, 자서전 글쓰기 관해서 쭉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 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1번에 대해서 질문을 더 상세하게, 2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나에게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뭘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목을, 글쓰기 제목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글 쓰는 이제 방법,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화를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가령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번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전체 이제 복사를 해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음 내용에 대해 알려줘 하고 이렇게 이제 반드시 엔터를 여기에서 줄 바꿈 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Shift를 반드시 누르고 엔터를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Shift를 안 누르고 엔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질문이 되어 버리거든요. 질문하는 거니까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줄 바꿈이 되고, 여기서 복사한 걸 이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Shift하고 엔터하고 다음 이렇게 콜론을 해주는 게 좋고, 뭔가 하면 다음 내용 중에 이렇게요. 봐요. 다음 내용 중에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소재와 글쓰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오래되어서 생각도 나지 않고 글쓰기도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게 처음에 쓰는 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고 모르는 거는 다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이야기 부분 자신의 가장 쓰기 어려운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래된 기억도 흐릿하고 글로 옮기는 공백이 많아. 그래서 이제 여러 방법을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 기억을 소환하고, 사진 좋잖아요. 어릴 때 사진을 찍은 걸 보면서 이때 무슨 일인지, 또 가족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또 옛집 지도도 이렇게 찾아보고, 고향 이런 거요. 또 소리와 냄새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기억을 또 올리는 거. 질문도 또 한번 해보고, 질문 리스트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협업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제 기억을 떠올리고 글을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안내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써 나가면 이제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자유형 글쓰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써 다듬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GPT 맞춤형 GPT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여기에 챗 GPT를 열면은 여기에 이제 네모 동그라미 4개가 있고 GPT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맞춤형 GPT가 열립니다. 여기에 전자책 이렇게 전자책을 치고 이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최고의 전자책 글쓰기 자동화 챗벌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고 혹은 전자책하고 자서전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전자책 자서전 관련해 가지고 안내하는 전문 서적 이렇게 맞춤형 GPT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챗 GPT 이제 활용하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I 자서전 전자책 코칭 전문가 뭐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의 주요 기억을 정리해줘 뭐 이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얘가 아까 이제 했던 방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요. 세 번째 설계형 템플릿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목, 목차 뭐 이런 거 주제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열어가지고 챗GPT를 새 창을 엽니다. 여기 이제 연필 모양이 있죠. 연필 모양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리는데 항상 주제가 바뀔 때는 그 새 창을 열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는 제 전자책 자서전을 쓰고 싶어. 다음 설계도에 따라 응답해줘 이렇게 하고 Shift 누르고 엔터하고 다음 콜론하고 Shift 누르고 엔터하고 붙여넣기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은 나의 인생 이야기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 목차 생성은 그래가지고 목차 생성 그래가지고 1장에서 5장 이렇게요. 5장까지 쓰겠다. 각 장의 주제에 대해서 글감 이렇게 단락별 작성 하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틀이 되겠죠. 글쓰기.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 얘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초안, 인생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거는 이제 얘가 이제 틀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고, 잡아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AI가 쓴 내용이지 나의 인생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글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예시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각 장에 내 이야기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죠? 내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작성해 나가면 쉽습니다. 이제 방법은 아까 처음에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요. 복사를 해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도 돼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목이죠. 이제 나를 만든 5개의 계단, 자서전 이런 것들이죠. 이런 틀로 자서전을 이제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에세이글을 쓸 적에도 이제 이런 틀로 이제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새 창을 열어보시라고, 새 창을. 자, 다음 설계도, 글 설계도에 따라서 자서전 글 쓰기를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탁을 하면은 얘가 이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네. 첫 번째 계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자서전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에세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에세이죠. 요런 것도 도표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요거는 예시거든요. 예시.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창을 열어가지고 다음 도표 예시대로 그 에세이 글 제목과 형식을 잡아줘,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예시니까요. 이 예시에 따라서 에세이 글 제목과 형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제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 설계의 제목 3개를 제안해줘. 그러면 이제 이 글 여기 제목이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발걸음 나를 잊게 만드는 일상,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성찰, 대화 말보다 깊은 연결,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제목이 이제 3개로 이제 제안이 된 거죠. 3개로. 그 나를 지키는 5가지 질문, 또 멈추고 바라보자, 뭐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제목을 이 내용에 맞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거 활용하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제목을 제안해서, 아니면 내가 이 아이디어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제목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에세이 글과 자서전 글쓰기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이제 편집 이야기인데요. 편집. 전자책은 크게 이제 EPUB 파일과 이제 PDF 파일 2개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EPUB 파일, 이걸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2개 다 이제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인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EPUB 파일 편집을 할 적에 제가 POPC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원고죠. 원고, 책 원고. 원고인데, 원고 가장 중요하죠. 책 표지라든지, 완성된 원고, 저자 프로필, 책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차,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런 내용으로 다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퍼를 열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if 파일 템플릿이 이제 upaper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어요.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 작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작업한 것을 그 if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내 카톡방, 카톡에서 나와의 대화의 창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운받고, 여기 다운받은 것을 S24 크레마, 이북 뷰인데, 물론 교보 이북 뷰, 다른 뭐 여러 종류의 이북 뷰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크레마를 활용한다면 크레마 열어가지고 전자책을 구매해서 열어보잖아요. 이북 뷰를 열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면은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보는 것 똑같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내가 이프 파일을 편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수정해서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수정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수정, 또 보완, 완성, 반복한 이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반복하는 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네 덩어리를 포라고 그래요. 포핏이 이제 프로그램이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paper에서 이제 if 파일 전자책을 편집할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고죠. 원고. 이런 거 원고고, 그 다음에 편집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판 등록, 판매 등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페이퍼 안에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런 걸 제공을 하고, 또 판매가 되면 그 이익금 뭐 일부를 이제 쉐어하는 건데, 여기 이제 ISBN 발급 신청도 얘들이 이제 대행을 해줍니다. 그 유캐시로 1,000원입니다. 1,000원. 이게 싸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책 출판을 위해서는 세 덩어리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책 표지를 비롯한 완성된 원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24 크레마 이 앱을 다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받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책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름도 필요하고 계좌번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책방을 만들어야 upaper가 제공하는 그 if 파일 편집 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개 이걸 텍스트 파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에 오류가 안 생깁니다. 오류가. 자,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고, 이 페이퍼의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편집 과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고요. 내 책방을 얘들이 이제 그냥 제공하는 거죠.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내가 전자책을 만들면 이 페이퍼 URL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나 강의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국내 대표적인 서점 교보나 S24 이런 걸 통해서 자동 판매 유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인쇄는 저자에게 주는 인쇄가 최소 30%에서 70%까지 제공해주고, 인쇄 수익이 3만 원이 나면 자동으로 이제 정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M이 설정이 되면 선물을 하더라도 A 지인분 아이디였으면 이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DRM 이제 프리 도서는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 제3 모든 사람들 전달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판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upaper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ISBN 발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내가 정할 수가 있고, 누가 볼 것인가, 나 혼자 볼 것인가, 지인이나 가족,
그 친구들이 볼 것인가. 이것도 내가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할 수도 있고 이제 선물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AI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 이제 AI의 특성은 첫째 맥락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앞뒤 문장의 흐름을 다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여러 번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화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연인의 사랑인지 가족의 사랑인지 맥락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얘가 그 확률 기반의 답을 내줍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 그래서 나는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나는 사과를 먹는다. 나는 사과를 훔친다. 나는 사과를 판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타당한 단어인가, 이걸 얘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여러 이제 맥락과 데이터를 얘가 종합을 해서 가장 타당한, 확률적으로 가장 타당한 응답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 기반의 응답을 한다.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베이스트라고, AI는 주어진 어떤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그 1장에 대한 해석을 해줘. 이제 이러면은 그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할 때 또 다르게 답변을 해주는, 그게 생성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AI의 생성과 또 인간의 창의성은 또 다른 거죠. 이제 같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나름대로 타당하게 맥락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창의성은 어때요? 기존의 어떤 데이터가 아니죠. 완전히 상상해서 자기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조합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해서 다른 이제 그 조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창의성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을 예를 들면 인상파 이전에 그림을 다 이제 학습을 하면은 아무리 다 뭐 100만 번, 1000만 번을 학습을 해도 이후에 나온 입체파 그림은 이제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은 새로운 과학 이론을 얘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창의적으로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뉴턴의 그런 그 과학 원리, 그런 것까지만 얘가 답할 수 있는 거죠. 철학이나 신학도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성과 창의성의 차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인식입니다. AI는 그 사람의 눈, 또 토끼의 눈, 또 황소의 눈이 다르잖아요. 그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제 사진, 고양이 사진을 그 수천 장을 이제 학습을 하면 강아지 모양과 고양이 모양 그 다르다는 거, 그 패턴을 그 인식하고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양이다, 개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주변에 구원이나 사랑, 뭐 공열, 뭐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문맥과 패턴을 얘가
찾아내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가능한 이제 모델인데, 예를 들면 성경에 모세가 나오고 출애굽이 나오면은 이 광야 생활이 있겠구나. 뭐 혹은 뭐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뭐 지도자 뭐 율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제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는 얼마든지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잘못된 대답을 할 수 있다. 얘는 정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루시네이션 이율이 처음에 이제 3.5 버전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높았어요. 그러나 갈수록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낮아졌다 그래요. 이제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갈수록 아마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4, 5년 뭐 이렇게 지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평균적으로 5% 이내로 뭐 줄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완전히 이제 줄이는 이제 방법이 뭔가 뭐 RAG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답하는 방식인데, 특별히 예를 들면 노트북 LM 같은 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뭐 내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답을 하는 거니까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확장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지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 창세기가 있고 뭐 출애굽기가 있고 요한계시록 등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우리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AI는 예를 들면 성경 전체를 다 기억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질문을 해도 얘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빅데이터를 얘가 학습했기 때문에 내가 뭐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뭐 수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확장성이 있다는 거. 그런 이제 학습에 또 한계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얘가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질문이 만드는 세계. 하브르타와 AI를 통한 창조적 학습, 이런 책을 쓴 얘는 내가 이 책을 쓸 때까지는 얘가 내가 쓴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쓴 이 정보를 얘한테 주지 않으면 얘는 이 내용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AI는 자기가 학습한 내용에 기반해서 결과를 내어준다는 거죠. 그 학습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신성의 한계,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최근에 나온 과학 이론, 학습 이론, 신학 이론, 철학 이론 등등에 대해서는 몰라요.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최신 이론이나 연구 결과 보고서라도 다 쉽게 말해서 뉴스는 늘 새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실시간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지식이나 뉴스 또 정보에 대해서도 다 검색이 이제 가능합니다. 오픈되어 있는 거는, 막아놓은 거는 이제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입력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특별히 이제 입력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 쉽게 말하면 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학습했는데 내가 유치원 수준의 질문을 하면 얘가 유치원 수준의 답을 하고, 박사급의 질문을 하면 얘가 박사급의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GIGO라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느냐, 어떻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결정성이라고. 이거는 같은 질문을 이제 10사람, 100사람 해도 답들이 약간씩 다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결정성, 결정, AI는 같은 입력에 대해서 매번 다른 답변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아까 언급한 얘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 기반으로, 추론 기반으로 대답을 한다. 이제 그런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I는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지식을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응답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가지 중에서 이제 7가지 이거는 꼭 이제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다 이해하고 응답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가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6가지 기능, 이것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임무, 얘한테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요약을 해줘. 요약해줘. 혹은 또,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뭔가 임무, 분명한 임무를 프롬프트에 이제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맥락.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너에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적에 나는 성경 66권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지만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먼저 성경 66권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 특별히 답변을 할 때 이런 예시에 따라서 답변을 해줘.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글쓰기 템플릿 이제 제공을 했잖아요. 자, 나는 자서전을 쓰고 싶어. 다음과 같은 예시에 따라서 응답해줘 하면서 예시를 1장, 2장, 3장, 4장, 5장,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런 어떤 예시에 따라서 가이드해줘. 이런 식의 예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페르소나는 뭔가 하면 너는 이 시대 최고의 자서전 작가야. 20년차 자서전 작가야. 20년차 변호사야. 이제 이러면서 얘에게 뭔가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요새는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죠. 포맷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형식으로 출력해줘. 도표 형식으로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맷을 말할 수 있고, 톤은 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임무는 이제 이 회의를 요약해줘. 이랬어요. 영화 인스텔러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리뷰가 이제 임무죠. 태스크. 분명하게 이제 임무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맥락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맥락. 배경이죠. 이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들어갈까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게 맥락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시도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시대를 기다리는 동시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납니다. 이런 식의 신학 사상 스타일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를 이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페르소나, 20년 경력 철학 교수야 등등. 이제 칸트, 그러니까 요거 이제 페르소나를 주면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포맷 있죠. 슬라이드 표형식으로 해달라. 뉴스 기사 스타일로
500자 이내로 뭐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톤은 이제 우리가 뭐 말투죠, 말투. 그래서 경칸 언어, 뭐 유머 스타일로 작성해줘. 초등학생 수준으로 작성해줘. 뭐 정중학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공모사 형태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톤을 다 지정하면 그 지정하는 그대로 얘가 응답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AI는 이제 인간의 뇌처럼 학습을 해서 이제 응답하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추론 기능, 이제 맥락 기반 기능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 그 LLM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챗GPT-4는 그 이제 5,200만 건 엄청난 분량이죠. 이런 그걸 학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미나이는 이런 정도 보다 클라우드 3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성 AI 학습은 이제 분량을 대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다 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일반적으로만 나는 나를 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아리 창이라고 있어요. 조아리 창. 조아리 창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죠. 조아리 창은 이제 4개의 창으로 정리된 건데, 남이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아는 부분, 이 오픈 에어리어라, 열린 창이라. 근데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아요. 이 블라인드 에어리라, 숨겨진 창. 나는 나를 알아요. 근데 타인은 나를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고, 나도 나를 모르고 타인도 나를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나도 나를 잘 모른다 하는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 은퇴하면서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 대해 자연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목회를 할 때는 이제 목사라는 정체성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은퇴하면 어떤 그 아이덴티티로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할 즈음에 바로 이제 SNS 활동을 하게 됐는데, SNS 활동을 하면서 목사라는 타이틀로도 물론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할까? 나는 해서 즐겁고 보람인 일이 뭘까?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한 것이 티칭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다년생 인생을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제 씨를 뿌려야 되죠. 1년생 식물입니다. 그 한 해살이 식물이죠. 한 해살이 식물처럼 이제 어떤 사람 평생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 소명을 받고 은퇴를 원로 목사로 살지, 죽을 때까지 이제 원로 목사는 타이틀로 삽니다. 그건 그대로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도 조금 새로운 타이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한 거고요.
그래서 장미 같은 이제 식물들은 뭐죠? 한번 심으면 계속 이제 나무로 자라죠. 그 나무에서 새로 이제 줄기나 꽃이 피고 다년생 이제 식물인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목사라는 그 타이틀로 이제 이거 70세까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살았지만 은퇴한 이후에는 목사는 타이틀도 있지만 교수라는 타이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년생 인생이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니어, 그 은퇴 이후에 사람들에게 다년생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장점, 이제 가치를 찾아서 AI로 밸류,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살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해 살이 인생이 아니라 다년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